일본 정부가 나를 감시한다. 어마어마한 지금 반발이에요. 일본의 예산을 봐도요. 자체가 없어요. 검은 돈들이 많을 것이다. 그 부분을 수술하지 않으면 일본이 계속 후진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세계 1위는 한국입니다. 일본에서 특히 강남의 그 정글을 구경하러 옵니다. 일본 사람들은 경험이 아직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먼저 한국은 미국의 IT 혁명, 클린턴 시대죠. 거기에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미국 민주당의 친구들이 많았던 대통령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었어요. 미국에 많이 갔고 특히 미국의 클린턴 부부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IT 혁명을 과감하게 한 거예요. 그때 IMF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굉장히 미국으로 따라간 게 성공했습니다. 한국은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도 전자화가 돼가지고요. 일본에서 특히 강남의 그 정글을 구경하러 옵니다. 완전한 전자 그 정글로 유명합니다. 일본에서요.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일본은 그런 부분이 후진적입니다. 역시 카드를 쓰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쓰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거 아날로그 문화잖아요. 그래서 IT라는 마인드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 사람은 IT라고 하면 이거는 주민등록번호는 필수잖아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면에서 전자화해서 거래를 하거나 문서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IT화를 계속 하려고 지금도 마이 넘버 카드라는 것을 발행하겠다. 이것을 처음은 신고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갖고 싶은 사람만 가질 수 있게 했어요. 그렇게 해도 전체적인 IT화가 안 되니까 이제 현재 기시다 정권은 결심해가지고요. 건강보험증하고 마이넘버 카드 이것을 교환하겠다 해서 바로 일본식 주민등록증 속에 그 보험증 기능도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바꿔야 하잖아요. 그렇죠? 건강보험증 필요하니까. 그런데 어마어마한 지금 반발이에요. 일본이. 일본 사람들이 전자번호로 감시당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이제 그러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너무 보편적인 제도가 되었고 개인적인 비밀 부분도 상당히 잘 지키는 제도화가 됐어요. 한국은요. 그러니까 큰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그러한 경험이 아직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그러한 마이넘버로 나를 감시한다. 이렇게 강하게 느끼고 있어가지고 지금 좌절돼 버렸습니다. 그것은요. 일본은 아직도 예를 들면 금융실명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일본인들이 많이 하지는 않죠. 한국은 김영삼 시대에 금융실명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잘 거둘 수가 있는 나라가 되었고요. 그렇게 하여서 치하에 있는 자금 이런 것을 깨낼 수가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가지고 한국은 선진국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IMF를 겪었지만 결국은 빨리빨리 선진국으로 할 수가 있었던 것이 바로 금융실명제였죠. 그리고 또 한국은 이런 게 있잖아요. 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연말에 보너스가 있잖아요. 연말에 전산해가지고 카드 많이 사용하면 15% 건재해준다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퍼센테이지는 조금 작아졌다라고 해도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러한 제도는 없어진다라고 말을 해왔는데 많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바로 카드를 쓰면 쓸수록 금융실명제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금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이게 금융실명제에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일본은
그러한 연말의 보너스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카드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일본에 가면 카드 받지 않습니다 라는 가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가게들은 그냥 캐시만 받는데, 그런 가게 주인이 완전히 그것을 잘 적어가지고 신고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여러 가지 제도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게, 그러니까 탈세를 하면 조파를 할 수 있게 많은 방법을 쓰고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어떤 가게에서 굉장한 돈이 생겼다, 그래도 신고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돈을 일단 많아줬는데 어떻게 돈이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러나 그 주인이 어딘가에서 아주 비싼 차를 샀다, 그러니까 당신은 수익이 많았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게 하는 거예요. 한국은 또 쉽게 하잖아요. 일본은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은 탈세를 막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갑자기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은 그런 것보다 금융실명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전산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한국에서도 연말에 보너스가 사라지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카드를 쓰는 하나의 혜택이 사라지니까, 예를 들면 어떤 가게에서 카드를 쓰지 마십시오, 현금을 주시면 10%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가게가 많아지면 카드를 안 쓰거든요. 근데 지금 그 한국 사람들이 카드 많이 쓰는 이유는 연말 보너스 때문이죠. 이거 없어지면 금융실명제도 여러 가지 전환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습관이니까. 이게 그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항상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게 익숙해진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카드 쓰는 게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면 카드를 써버리면 굉장히 걱정이 된대요. 예를 들면 그 다음 달 10,000엔 또 지불해야 되고, 그 다음 달도 10,000엔 지불해야 되고, 그 걱정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200,000엔 어치를 카드로 샀다, 그러면요 우리 어머니는 걱정이 돼가지고 200,000엔 그냥 싸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죠. 현금을 쓴다면 전혀 그런 걱정이 없으니까.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요, 일본은 검은 돈, 그러니까 표명화되어 있지 않는 지하차금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그러한 지하차금이 지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금융실명제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일본은 그러한 검은 돈들이 아직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일본이 일단 세금 걷어야 하잖아요. 세수입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월급으로부터 원천 진술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국가 예산, 정부 예산을 볼 때 그러한 소득세로 인한 세수입이 전체 세수입이 100이라고 할 때 2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0%는 법인세, 그리고 33% 정도까지가 소비세예요. 소비세라는 것은 한국에 오는데, 이것은 그 물건을 살 때 10% 내는 그러한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또 나머지는 일본이 세수입이 작으니까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메꾸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한국하고 구조 자체가 엄청나게 달라요. 그러니까 소득세 부분이 굉장히 작아요, 일본이.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검은 돈들이 많을 것이다. 그 부분을 수술하지 않으면 일본이 계속 후진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노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기술 혁신에 마인드가 없고 많은 회사들은 혁신적인 설비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요. 인재 투자도 세계 선진국 중 가장 인재에 투자를 안 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 이유는 리만 쇼크가 일본에서는 굉장한 제안이었어요. 그때 투자에 실패한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세계적인 그러한 문제가 일어날 경우 자신의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축분이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라든가 인재 투자를 하지 않고 내부 유보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저축하는 거하고 똑같이 기업에 저축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어렵고 새로운 설비 투자 혹은 한국은요 인재 투자 그거는 교육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해요. 기업에서 워크숍이라든가 많이 하잖아요. 일본은 그런 것도 너무너무 줄어들고 있어요.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일본에 개인적으로도 돈을 안 써가지고 저축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부분에서 일본의 미래상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사실 1인당만 보면요. 그 R&D의 세계 1위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현재까지 계속 발전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그러한 1인당 DGP에서의 개발비, 그 R&D를 줄어들게 만든다면 한국의 발전도 이제 더 이상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라는 것은요. 계속해야 합니다. 일본의 예산을 봐도요. R&D라는 항목 자체가 없어요. 다 기업에 맡겨놓고 있는 거죠. 한국은 한국의 국가 예산의 몇 %는 R&D라고 항목 자체가 있어요. 일본은 없어요. 그만큼 일본은 정권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개발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요새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위대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기업에 맡겨서 일본 정부는 그 결과만 가져오면 되었는데 지금 그러한 시대가 아니게 되어가지고 이제 되돌아보면 일본이 선진국인지 후진국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가 와버린 것입니다. 그거는 사실 1985년에 미국 쪽에서 슈퍼 301조라는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요. 당시는 그 일본 반도체가 세계 최고였거든요. 그것을 상당히 죽여버린 것입니다. 미국이. 이대로 일본을 놔뒀다가는 미국 이상의 기술 태극이 돼버린다 라고 해서 반도체 산업을 아예 이제 죽여버렸어요. 그거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반도체가 잘 안 됐던 이유는 그 미국으로 지원을 할 의료가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그러한 디지털화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였습니다. 지금 그 중국의 대두를 미국이 엄청나게 경계하고 있잖아요. 당시는 일본에 대해서 그렇고 또 현재는 역시 한국에 대해서도 조금 그러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반도체가 세계적인 쉐어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미국이 반도체에서 넘버원이 다시 되어야 되겠다. 일본은 지금 그 경계하는 상대가 아니에요.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의 기술을 또 미국이 이용할 수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한국이나 대만은 좀 죽이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하고 그 IT의 그 근본적인 일본의 아날로그화의 극복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다 라고 할 수 있죠. 현재 미국의 목표는 미국이 반도체의 세계 최강국이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회사가 있어요. 세계 시야에서는 3위나 4위 그 정도. 그러니까 삼성 그리고 대만 그리고 그 다음 정도 마이크론. 그곳을 세계 최고로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대만 산업이라든가 한국, 일본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의 재료 그것을
돕는 그러한 역할로서 미국이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거는 중국에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게 중국의 목표이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 그것만큼은 중국에 넘겨주면 안 된다라고 하여서 일본이나 한국에 있는 최첨단 반도체 기술은 중국에 넘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미국으로 모두 가져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의 그런 면에서는 반도체 산업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하고 또 대만하고 비교할 때 미국의 일본의 반도체 업체에 대한 경계하는 그러한 마음이 낮은 거예요. 일본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떤 면에서는. 물론 소부장 부분에서는 일본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공작 기계는 일본이 지금도 세계 최고예요. 삼성이 반도체 만들잖아요. 그 만드는 공작 기계라고 그래요. 그것은 거의 일본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본은 굉장히 아직은 소부장 부분에서는 반도체에서도 강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엄청나게 제조해가지고 세계 판다라는 그러한 생산성 면에서는 한국이나 대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서로 돕자.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을 데리기 이전에는 그렇게 서로 돕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무너졌고 그래도 다시 이게 돕자 이렇게 됐는데 미국이 미국을 도와라 이런 식으로 지금 구도가 바뀌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요. 대체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역시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방향이 설정되었기 때문에요. 굉장히 좋은 관계를 다시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일본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새는 그 일본에도 사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여행 가잖아요. 그런 면에서 일본 사람으로서는 한국 사람이 오는 거 좋은 거잖아요. 일본 경제 를 부흥시키니까 일본인들이 한국이 비싸니까 안 와요. 그런 면에서는 일본의 엔화가 엔조잖아요. 지금 요새는 더 엔조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가는 것보다 일본에 가면 물건도 괜찮고 싸고 그러니까 더 안전하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요. 세계에서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일 관계가 그런 면에서 계속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과도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한국을 싫어하는 일본인들도 많았거든요.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그건 오해였구나 라고 하여서 한국을 다시 좋아하는 일본인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도 중간층 사람들이 양국에서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금 뭔가 바뀌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층 사람들이 양국에서 지금 그 서로 좋은 감정을 갖기 시작되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서로. 네, 그러나 역사적인 인식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라든가 독도 문제 이것은 한국이 일본에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같이 다 양보한다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싸울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인식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일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일본의 일제 강점기로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시요, 토요타의 대표되는 그 자동차 산업은 일본에서 역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매겨 살리고 있죠. 그리고 토요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세계가 EV로 가잖아요. 그러나 토요타는 완전히 EV로 가지는 않는다. 하이브리드에서 그 토요타의 관점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 연구하여서 새로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계속 개발해 나가겠대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세계가 다 EV로 바뀌는데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토요타의 회장이 말합니다. 지금 다 EV로 바꿔버리면 현재까지의 하이브리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주변 사업들을 하고 있는 협력 사업체가 다 망해버린다. 그런 사람들을 망하는 것은 우리는 볼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는 좋은 기업가 촌신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서서히 EV로 혹시 바꾼다고 해도 서서히 하겠다. 이러한 것이 그 일본의 좋은 점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발전이 늦어질 수가 있는 단점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들에게는 어느 쪽에 좋은지 국가 차원에서 어느 쪽에 좋은지는 정답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하고 일본의 경제적인 부분을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국이 오히려 미국으로 따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금융 정책이라든가 일본은 금융 정책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지 않았잖아요. 요새 조금 올리지만 한국은 미국이 올리면 한국도 올리고 역시 미국으로 많이 따라가고 IT도 미국으로 따라갔고요. 여러 면에서 일본의 미래가 한국의 미래다. 그렇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미래가 있고 독자적인 미래를 알차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T 산업과